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사흘째를 맞은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 무기의 폴란드 수입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방산 공장들을 두루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김정은이 파병 사실을 숨기기 위해 파병 군인 가족들을 격리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의 식품 박람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우리 업체들이 참가해서 한식 홍보를 펼쳤습니다. 컵 떡볶이가 큰 인기를 끌었고 SPC의 사장은 마크롱 대통령의 만찬에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먼저 정호김 전 국회의원, 신치영 연세대 개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그야말로 K방산의 폴란드 수출, 방산 협력, 이게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 그 주 의제가 될 텐데, 자, 어떤 것들이 주로 논의될 거로 예상되십니까? 네, 핵심 의제가 K2 전차로 K9 자주포거든요. 이게 지금 만약에 방산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수십조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그 러시아를 위해서 북한이 지금 파병할 수 있다라는 그 의제도 폴란드와 한국의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폴란드가 바로 동유럽의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옆이죠. 그래서 그 두 의제가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방안도 주 의제가 아무래도 현안이니만큼 논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방안은 이번이 두 번째고 윤 대통령과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다 대통령이 2018년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방한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작년 8월에 사만금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렸을 때 차기 개최국 정상의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오지 못했었죠. 폴란드 정치 상황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2027년에 잼버리가 폴란드에서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번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작년 7월에 윤 대통령이 폴란드를 공식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을 가진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7월에 또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또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었습니다. 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두다 대통령을 수행해서 방한한 폴란드의 안보실장, 그러니까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장관을 23일 따로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야책 시에비에라 안보실장, 신원식 우리 국가안보실장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인데 두 사람은 아무래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러시아와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앙숙 관계입니다. 안 좋았죠. 그렇습니다. 강했죠. 예,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을 하기도 했고 전쟁을 해서 또 폴란드를 점령하기도 했고요. 또 2차 세계대전 때 2만 5천 명의 폴란드 병사들을 학살을 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상처로 남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러시아에게 무너지면 그다음은 자기네 차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서둘러서 무기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문제고 이번 그 신원식 안보실장하고 시에비에라 안보실장의 만남 때도 가장 중요한 의제는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쟁 상황이 어떤지, 그다음에 북한의 파병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폴란드에는 독립기념일, 우리의 뭐 광복절 같은 개념이겠죠. 11월 11일입니다.
대대적인 그 행사가 기념 행사가 열린다는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나라와 폴란드의 K2 전차 2차 계약이 지금 체결될 예정이죠? 네, 제가 아는 역사 상식으로는 폴란드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 항전을 인정받아서 독립이 됐고, 그 당시 우리 조선은 독립을 이루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폴란드에 우리가 첨단 무기를 지금 수출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1월 11일 독립기념일 이전에 합의가 잘 되면 이제 그 K2 전차 2차 계약이 이제 체결될 그런 예상입니다. 지금 그 11월에 체결이 되면은 약 10조 원이 못 미치는 9조 6,400억 원대의 계약이 체결되는 건데요. 1차 때하고 비교할 때 2배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죠. 사실 우리 방산업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수 플러스 이제 수출의 어떤 길이 뚫리는 것이 바로 이 동유럽이거든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러시아에 대한 우려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폴란드와 체코가 냉전이 끝나면서 나토 회원국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러시아의 위협을 계기로 해서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차원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무기의 또 최강점이 뭐냐면은 한미 동맹 관계에서 무기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 무기와의 호환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으로 이제 그 동유럽의 체코,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17조 900억 원에 해당하는 1차 개혁을 체결하면서 현대 로템 K2 이것이 34억 달러에 네. 달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천무, 그다음에 카이의 초음속 경전투기 등을 도입하기로 했고 이제 남은 것이 K2 전차인데요. 아마 우리나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아서 폴란드가 수입하는 형태를 취할 것 같습니다. 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풀어낼 방산 선물 보따리에 우리 방산업계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25일로 예정된 두다 대통령의 우리 공장 순회 일정을 보면 대개 좀 추측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폴란드 대통령은 우리에게 방산 선물 보따리라고 할 수 있고 우리로서는 방산 잭팟이 터졌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방금 전에도 소개해드렸듯이 25일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어서 현대 로템 공장을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K9 자주포 그리고 현대의 K2 전차. 그래서 현대의 2차 계약 물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가 지금 관심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다 대통령은 카이를 방문해가지고 지금 최종 조립 중에 있는 폴란드 맞춤형 경공급격기의 시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사업에도 이제 폴란드 정부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 잠수함과 관련한 업계들도 지금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3박 4일을 와서 이렇게 하는 게 평상시에 대단히 이례적인 정상의 방문 기간입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두다 대통령이 많다는 얘기죠. 두다 대통령의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작년 7월 폴란드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 있습니다. 당시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약 1년 3개월 전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이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4년 만이었는데요. 환영식 때 지금 방금 좀 들으셨습니다만 폴란드 군악대가 아리랑을 무려 5분 넘게 연주해서 화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최고 수준의 의전 행사가 있었는데요. 보통 그 정상의 해외 방문 때는 국빈 방문이 있고 공식 방문이 있는데 국빈 방문이 최고 수준의 의전을 받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이번에 공식 방문을 한 것은 폴란드의 의전 체계에선 국빈
국빈 방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 방문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국빈 방문에 준하는 의전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의장대 사열도 받았고 또 군악대가 아리랑을 5분 넘게 연주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최고 훈장을 주고받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 훈장, 대훈장을 주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윤 대통령에게는 두다 대통령이 폴란드의 최고 훈장이 흰독수리 훈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흰독수리 훈장을 또 수여하기도 했고 이렇게 굉장히 최고 수준의 의전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특히 당시 두다 대통령이 한국산 무기를 폴란드의 현지에서 좀 생산하고 싶다고 밝혀서 이게 또 큰 이슈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갖고 나서 이제 언론 발표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 행사장에서 두다 대통령이 이제 한국산 무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조만간 폴란드에서 생산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희망의 뜻을 밝혔는데 사실은 2022년 8월에 무기 도입 계약이 맺어졌을 때 그 계약서에 폴란드에서 한국 무기를 생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무기를 만들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두다 대통령은 상당히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말에 8월 달에 무기 도입 계약을 했고 한 4개월 만에 우리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 해군기지에 도착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납품했죠. 4개월 만에 납품을 했죠. 그래서 두다 대통령이 당시에 그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환영사를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빨리 한국산 무기가 올 줄은 몰랐다. 이런 놀라움을 표시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같은 성능의 외국의 무기보다 가격은 절반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 중에 있어서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K2 전차 같은 경우에 독일 전차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 한 180여 대를 납품을 하려면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거든요. 10년이에요. 그렇죠. 1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2, 3년 만에 납품을 할 수 있다고 거의 합니다. 뭐 3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납품을 할 수 있는 것도 폴란드가 우리 무기에 대해서 이런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라고 합니다. 네, 폴란드 하면 코사크 기병으로 유명한 무력이 아주 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폴란드가 지금 러시아의 옆에서 위협을 받고 있죠. 한국산 무기가 최고다. 이렇게 폴란드가 자체 평가를 내리고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 어디 있습니까? 이미 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월등하다라는 거, 그리고 납기가 빠르다는 거. 그리고 폴란드는 지금 러시아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 제2위의 군사 강국과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목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졸전을 펼쳐갖고 망신을 사기도 했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수준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납기는 빠르고 품질은 좋고 가격이 합리적인 한국 무기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폴란드 대통령이 국산 무기가 들어오면은 직접 항구로 나가서 하역 장소에 나가서 웰컴 세리머니까지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러한 그 평판이 그 동유럽에 이제 전파가 되면 이미 뭐 체코도 그 방산 수입을 하는 나라이고요. 그 인근에 소위 그 새로 나토에 편입된 많은 국가들이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전의 영향으로 발트 3국,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 등이 우리 무기에 지금 실제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19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무려 7,000개가 넘는 글로벌 식품업체들이 참가한 유럽 최대의 식품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자, 우리 업체들도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참석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CR 파리 2024라는 행사인데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올해가 60주년이라고 합니다. 코엑스의 한 7배 정도 되는 규모의 면적에서 전시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코엑스 7배요. 예. 굉장히 넓은 규모고 전 세계에서 7,500개의 기업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로 상당히 유명한 박람회인데 우리나라도 매년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160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합니다. 한국에서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웬만한 대기업은 전부 참여를 했고 중소기업까지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는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현지에서 한국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한국관에서 뭐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고추장, 된장 같은 이런 장류, 면 종류, 김치 여러 가지 한국의 모든 식품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 현지 전시 관람객들한테 상당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 이 CR 파리의 주제는 변화를 주도하라. 리더 체인지였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한국관 처음 세울 때에 비해서 3배 가까이 규모가 커졌다고요? 네, 그만큼 우리 문화의 성장 속도가 국력과 비례해서 급성장하고 있는 방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국제 정치에서도 문화가 소프트 파워로 이제 그 자리매김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소위 뭐 K-팝이라든지 심지어는 노벨 문학상도 수상했지만 네. 이런 이제 그 푸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음식이라는 게 말입니다. 제국을 건설한 나라의 음식이 굉장히 전파되잖아요. 중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그렇죠. 또 이태리라든지 세계 식민지를 건설한 나라. 네, 물론 이제 예외가 아마 이제 몽고 제국 정도 되지 않을까 러시아나. 몽고는 뭐 점령하느라고 바빠서.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문화가 우리의 음식이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 갖는 나라가 굉장히 많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이 CR8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규정도 그렇고요. 그렇죠. 라벨링이 또 아주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지 맞춤형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심지어는 간장게장까지 선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계탕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것도 내놨고. 네, 삼계탕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 같은 개념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김치, 라면, 소스 이런 그 이미 알려진 거 외에도 아주 고품질의 우리 한식이 많다는 것을 선보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수출 계약까지 이루어지면은 또 다른 효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 희망합니다. 네. 자, 과연 간장게장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는 나중에 다 저희가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우리 식품들이 이렇게 전시된 가운데 유럽 바이어들의 관심을 한데 모은 K푸드가 따로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K푸드가 요즘 뭐 K컬처 붐을 타고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라면에서부터 김치, 볶음밥 뭐 여러 가지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번 전시회는 특히 떡볶이가 관람객들한테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컵떡볶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그 모형을 세워놨어요. 그렇죠. K 스트리트 푸드 떡볶이라는 이런 모형이 세워져 있는데 TT해서 떡볶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 냉동식품이나 또는 일회용 식품 이런 식품들이 시식회도 열고 했는데 현지 관람객들이 상당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관람객들의 반응은 한국의 매운맛이 이 서양에서 맛보는 그런 음식과는 달리 굉장히 건강한 맛이 느껴지는 매운맛이다. 그러니까 칠리 소스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발효된 식품에서 나오는 매운맛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게 느껴지고 상당히 매력적인 맛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알죠. 칠리 소스하고 이 거리 떡볶이의 매운맛이 뭐가 다른지. 근데 유럽인들이 이번에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노가리칩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겠죠? 비건 아이스크림. 이런 상품도 우리가 개발해서 내놓았는데 유럽인들이 아주 좋아했다고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중에 미식가가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자기네들의 어떤 그 웰빙을 굉장히 의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입에서는 땡기는데 사실은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러한 오명을 뒤집어 쓰고 네네. 있는 제품이 아이스크림인데 이걸 비건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건으로 한다라는 건 그만큼 지방이나 당을 좀 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노가리칩 같은 경우는 그 감칠맛이겠죠. 감칠맛 플러스 뭐 건강한 매운맛.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구미를 땡기는 차원에서 특히 노가리칩 같은 경우는 CR 혁신상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엑스포의 혁신상을 받았어요, 저게. 네. 그리고 이제 혁신 제품으로
김밥 이미 이제 굉장히 그 유명세를 타고 있잖아요. 냉동김밥. 그리고 껌 같은 경우도 씹으면 졸음이 번쩍 깨는 이름이 기발하죠. 졸음 번쩍 껌. 이거를 그 프랑스어나 영어로 어떻게 해석해서 내놨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디저트의 경우도 무설탕 디저트. 그러니까는 이제는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자신의 건강을 굉장히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무설탕, 무가당, 무지방, 비건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기호에 딱 맞춘 그런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소개했다라는 점에서 한국의 그 특히 롯데 웰푸드를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모 정치인이 뭐 제로 콜라 좋아하는 거 잘 아실 텐데 그 제로 콜라가 제로가 또 아니라고 하네요. 저도 좋아하는데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한국 기업인으로는 유일하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만찬에 초청받은 우리나라 CEO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21일에 이번 CR 60주년을 기념을 해서 세계적인 식품 회사들 CEO들을 초청을 해서 만찬 행사를 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SPC의 그 허진수 사장이 유일하게 참석을 했습니다. 오너가의 3세죠? 그렇습니다. 허영인 회장의 아들이 장남이죠. 그래서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이 허진수 사장을 초청한 그 배경에 대해서는 SPC 그룹이 프랑스와 한국의 음식 교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SPC가 운영하는 베이커리가 파리바게뜨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빠바죠. 그렇습니다. 그 파리바게뜨가 전 세계적으로 1,400개 지점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1,400개나 돼요? 그렇습니다. 프랑스에도 여러 개 지점이 열려서 파리니까 파리에 있겠네요. 그렇죠. 프랑스 사람들한테 상당히 한국적인 그 바게트 빵에 대해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 현지에 초청한 그 40명의 CEO들에게 상당히 큰 고마움을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마크롱 대통령이 40명 남짓한 그 핵심 CEO들만 초청했는데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SPC의 허진수 사장이 만찬에 초청받았다. 이게 뉴스가 되는 겁니다. 자, 신치영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미국과 나토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 인정을 했습니다. 중요한데요. 북한의 김정은이 파병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파병 군인의 가족들을 격리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정은은 또 좁은 숲길을 따라서 숨겨져 있는 ICBM 비밀기지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속내가 뭔지 짚어볼 텐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반전사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다시 이 기회를 빌어서 확언하는 바입니다. 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시시각각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는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미 여러 정황, 사진, 동영상 나왔습니다. 또 증거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독립 언론기관이,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기관이 SNS에 해당 동영상을 올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제 그 녹음된 북한 군인들의 말투 또 모습, 군복을 지급받는 모습 이런 게 다 공개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또 다시 완전히 그 북한 군인들의 말투, 억양 이렇게 이제 공개가 돼 가지고 특히 이제 그 아스트라라는 이런 SNS에 공개됨으로써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인정함으로써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이제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치가 연해주, 우리가 이제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잖아요. 과거에는 네네. 해삼위라고 했는데 네. 거기에 있는 러시아 자동 소총 사단 이런 게 확인이 됐다고요? 네, 지금 뭐 번역상 문제가 있는데 자동 소총 사단인지 127사단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소총 사단이라고 번역돼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게 자동차 소총 사단이라면 좀 안 맞기도 해요. 예, 안 맞는데 이제 기동 사단이라는 게 자동차를 타고 기동한다 하고 하면 자동차 소총 사단이 맞는데 네.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동 소총을 휴대한 보병 사단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블라디보스톡에 지금 도착해서 훈련하고 있는 것만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이미 네. 우리 국정원이 라진항이나 흥남항이나 여기서 러시아 그 수송선을 타고 들어간 것을 사실상 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이 동영상 그림으로만 보여드렸는데 북한 말투가 나와요. 힘들다, 늦었다. 북한 말 쓰니까 무슨 야를 뒤에 붙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자막으로 표시해드렸는데 들립니다, 저는. 자, 안 소장님이 들으실 때 이게 북한군이 맞는지, 그러니까 복장이나 말투가 있고요. 저 말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뭐 말투는 100% 북한 군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특수작전군 하면 이제 저 특수 11군단 아닙니까? 아까 화면에 김일성 광장에 나가는 것만 봤지만 저 김일성 광장에 뽑힌 특수작전군은 보통 키가 1m 80cm는 돼야 되고 지금 러시아에 등장하고 있는 저 북한 군인들은 키가 지금 1m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시용과 이 보통이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러시아 군복을 입은 사람 중에 저렇게 북한 말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공화국 같은 데 사람은 못 쓰나요? 못 씁니다. 그게 무슨 우리 한인 이런 그 세대가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100% 러시아 말을 하고요. 지금 또 러시아군의 다국적 군대로서 뭐 저기 무슨 저 싱가포르나 일부 군인들이 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북한 말을 절대 쓸 리가 없기 때문에 네. 저건 뭐 어느 하나라도 이제 북한군이 파견됐다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네. 신분증을 위장하고 외모가 뭐 아시아계라고 해서 저런 말을 쓸 수 없다는 게 군인을 실제 북에서 하셨던 안 소장님의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이르면 23일쯤에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선에 최전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도착할 것이라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어요. 네, 우크라이나 정보국장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빠르면 23일에 쿠르스크에 도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북동부잖아요. 지금 보시는 대로. 네, 저기 저 동그라미 친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크라군이 진격을 하면서 이 지역을 점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북한 교관이 40명이 재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우크라군에 의해서 수백 제곱킬로미터가 점령된 최전선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러시아군이 아닌 말이나 제대로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군을 배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딱 생각이 드는 것이 자국의 군인의 목숨을 대가로 해서 김정은이 과연 무엇을 러시아로부터 받았을까가 궁금해지는 대목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선 지금 그 23일이면은 배치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또 우리와 러시아와의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에 주는 부정적 함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참 우리한테도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참 고민인 대목입니다. 네, 안 소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수백 킬로미터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에게 내준 땅이거든요. 네. 저기에 그 지형도 잘 모르고 말투, 통신 다 모르는 북한군이 뛰어들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네, 이제 우리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물론 부대 통역이 따라다니지만 그 한두 사람이 통역이 또 이탈할 수도 있고 이 부대원들이 이번에 이제 18명인가 뭐 탈출했다는데
외딴 지역에 고립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고립이 되니까 통역도 없지, 보급이 안 되니까 배고프니까 탈출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말씀하신 크루스크 지역은 그 점령 지역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2전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특수군을 파견한 이유는 제2전선에 활용하기 위해서 파견을 한 겁니다. 일반 보병은 뭐 가봤자 이건 싸움도 안 되고, 그래서 특수군을 파견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맞닥뜨려 싸워야 할 무슨 유럽 군대나 나토군이나 이런 사람들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는가, 이럴까 볼 때는 저는 대단히 이게 전력 면에서 우선 열세하다, 이런 걸 인정해야 됩니다. 네. 아, 총알바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총알바지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의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왔던 미국도 나토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실 미국은 그 북한군의 이 파견에 대해서 신중론을 펴왔고, 그러나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을 내세워서 뭐 국방장관도 그렇고 모든 이제 그 관료들이나 당국에서, 정보 당국에서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뭐 젤렌스키만의 주장이 아니라 타국, 삼국 이런 국제적인 기구에서 확인이 됨으로써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겁니다. 네, 오스틴 장관이 로마에 갔다가 저 이제 기자회견에서 저런 말을 했는데 그 2시간 뒤에 나토도 인정을 했는데 그 내용이 동맹국들이 파병의 증거를 확인했다. 자, 이제 이 미국과의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교감과 정보가 다 나눠졌다는 얘기고, 또 현장에서 여러 이제 그 촬영 기구들로 북한군의 모습을 촬영했길래 국방장관이 저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하지, 그런 증거 없이는 절대로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의 이 국무부, 이제 아까 얘기한 거는 펜타곤의 수장이 그랬고, 국무부는 이번에도 가정법을 좀 썼어요. 만약 확인이 된다면. 자, 이런 신중한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최고의 국방 강대국이잖아요. 그런데 국방부하고 국무부가 이렇게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표출한다라는 것이 미국도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는 방증이고요. 네. 아마 대선 뭐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안 됐다라는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국방부 장관은 이미 확인했다 그러는데 무슨 가정법을 써가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하면서 국무부가 얘기했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도 지금 그 이스라엘 그 중동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에서 어쨌든 민주당 정권이 승리는 해야겠는데 네.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를 볼 때 그것도 여의치가 못하니까 네. 이러한 그 균형 잡히지 않은 엇박자가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젤렌스키가 계속해서 북한도 지금 파병을 하고 있으니까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러면 러시아하고 결국은 직접 대면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냐 운운하면서 지금 국무부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모를 리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궁색하게 뭐 다른 나라의 정보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가 확실한 입장이 섰을 때 얘기한다 그러는데, 이미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북한군 파병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 그런 해석이 저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에 인접해 있는 나토 안에서는 지상군을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나토에 가입한 리투아니아, 발트 3국 중에 하나죠. 여기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요? 왜냐하면은요, 이 나라들은 약소국이거든요. 여기서 파병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은 자기 차례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파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일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강대국 중에는 이제 프랑스 마크롱이 파병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파병론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독일과 미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러시아와 여전히 인접해 있는 폴란드 같은 나라는 역시 프랑스
프랑스와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 젤렌스키가 굉장히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지금 러시아가 아무튼 간에 이 장기 소모전에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북한까지 파병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토가 어떤 입장으로 정리가 될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대선 정국이라는 게 아마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국가 간 이해관계가 지금 얽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타래 같은 그런 형국이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러시아나 또 북한의 입장에서도 나토의 지상군 파병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건 이 상황을 바꿀 어떤 변수 또 큰 부담이 되겠죠? 맞습니다. 지금 뭐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군은 최소한 군복을 입은 지 한 5년 이상 된 군인들만 뽑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새내기라고 봐야겠죠? 네, 비교적 북한군에서는 새내기지만 러시아군이나 다른 뭐 이제 나토군인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 군보다는 군복무 기간이 그래도 한 2, 3년 앞서는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일군이나 또 프랑스군은 이 장비나 이런 데서 상당히 현대화돼 있고 네. 결국 북한군이라는 건 특수군이라는 것은 몸뚱아리는 북한에서 왔지만 장비, 군복 모든 게 다 러시아제입니다. 네. 그것이 호환은 잘 되지만 과연 러시아제 무기나 기술이 이런 나토군하고 견주었을 때 어느 쪽이 우월한가? 뭐 당연히 나토군이 우월하기 때문에 북한군으로서는 공포심이 좀 올 겁니다. 네. 자, 우리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석 달치 전쟁 물자를 비축했다, 쌓아놨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이건 참전 준비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미 참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SNS를 통해서 지금 거기서 나타나가지고 북한말 쓰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개월치 전쟁 물자를 확보했다라는 것입니다. 9월까지 컨테이너 2만 개 분량의 무기를 이제 러시아로 지금 반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북한 군수 공장 200곳의 중요 공장을 지금 요새화를 지금 하고 이미 요새화돼 있는 상황인데 평안남도에 많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항의 수출 무기 공장을 지금 풀 가동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북한으로서도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생각하자면은 지금 대한민국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참전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돌리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뭔가 결의를 다져갖고 뭔가를 했을 때 과연 두 개의 전장에서 네. 대응할 수 있는 북한의 실질적인 능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을 포함해서 통수권자들은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ICBM도 슬쩍 보여주고 오물 쓰레기를 대통령실 위에다 갖다가 이제 투사하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북한의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네.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전략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23일 북한군 3천여 명이 러시아로 이미 이동했다고 국회에서 보고했네요. 네, 국정원이 뭐 지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최대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00명이면 이게 북한 특수군 한 개 여단입니다. 원래 보병은 3,500명이 한 개 연대인데 특수군은 좀 병력 숫자가 적어서 한 개 여단인데 이게 이제 이동했다는 건 이제 선발대 1,500명이 갔고 이제 3,000명씩 가는 건 결국 4개 여단 중에 첫 번째 여단이 러시아로 출발했다. 이런 정보를 획득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김정식 북한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이 사람은 차관이죠. 예, 그러니까 차관급이죠. 차관급. 근데 원래 이 사람은 테크노크래터로서 이제 핵무기 개발, ICBM 개발의 전문가인데 군복을 입고 상장까지 올라가더니 지금 대장을 달고 있습니다. 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러시아 전선에 가서 그 파병 문제 이런 걸 이제 관여한다는 것은 찍혔어요, 사진이. 찍혔다는 건 뭐 사실 파병보다도 이 사람은 어떤 ICBM 기술이나 미사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소송거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상황이 이런데도 북한은 러시아 파병 사실을 주민들에게 특히 파병군인 그 당사자의 가족들에게 철저히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군인 가족들은 따로 격리시켜서 보관을 한다는데 뭐 수용소로 보낸다는 건가요?
네, 이 북한에서는 원래 군에 자식이 가면 어느 부대에 갔는지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 몰라요? 예, 우리가 이제 휴가 제도가 있으니까 나와서 다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대량으로 인력을 북한 밖으로 내보는 건 러시아 벌목공이 있었고 두 번째로 지금 이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특수군이. 그런데 그 가족들이 뭐 어떻게 알았는지 요즘 북한군에도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아, 스마트폰 있겠죠? 예,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암암리에 알게 됐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에 가서 살아 돌아온다면 좋지만 이게 분명히 죽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족들이 아마 아우성 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자막에 파병 북한군 가족들이 너무 울어서 오열해서 얼굴이 상할 정도다라는 그런 그 휴민트에 보고 첩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당국이 파병된 북한 군인들의 투항을 권유하는 한 라인을 개설했다고 하는데, 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 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갈 때 어떤 사상 교육을 받고 뭐 용감하게 싸우면 훈장도 준다, 뭐 노동당에 입당도 시켜준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고 나갔겠습니다만은 현장에 나가보면 전쟁터라는 건 살벌할 수밖에 없고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아 도망을 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한국말로 우크라이나 국군이 이제 군이 한국말로 투항 작전을 권유하면 쉽게 유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북한 밖을 벗어나서 세상을 봤는데, 아, 이게 북한이 지상낙원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죽느니 차라리 투항해서 목숨이라도 건지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런 심리전은 아주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문구 하루 3끼 식사 드리고 고기에 신선한 야채, 빵을 준다. 네. 저 문장이 굉장히 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하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러시아군에 배속됐을 때도 북한보다는 낮게 밥도 많이 주고 뭐 고기도 좀 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속될 수 없고 전선이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배고플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아킬레스건을 자극하는 건 아주 잘하는 심리전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렇게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몬 것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한편 김정은이 좁은 숲길을 따라 걸어가서 ICBM의 비밀 기지라는 곳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 의도 어디 있다고 봅니까? 3가지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첫 번째는 미국이겠죠. 그 ICBM이 타겟으로 삼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까지 있어. 고체 연료로 이동 발사대로 충분히 공격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계기로 해서 우리한테 딴짓하지 말라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준비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우리가 물론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에 지금 파병을 시켰지만 네. 우리 능력은 여전하고 ICBM까지 있어서 미국이 너희들을 그렇게 쉽게 도와주지 못할 거야라는 경고예요. 네. 세 번째로는 북한 인민들이에요. 지금 아마 격리를 시켰어도 소문은 나갈 겁니다. SNS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러시아와 이렇게 협력해서 파병까지 하는 것은 물론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자위적 차원에선 설명이 안 되지만 결국 러시아로부터 ICBM의 중요한 기술을 확보해야 자위가 가능해. 뭐 이런 여러 가지 포석을 가지고 지금 엄폐된 저 지역을 굳이 보여주면서 ICBM이 있다라는 걸 자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 ICBM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겁니다. 미국 대선이 코앞이죠. 그런 포석도 지금 깔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선제 공격을 당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나 뭐 이렇게 반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반타격이라고 한다죠? 네, 그렇습니다. 반타격, 반공격 이런 말들을 주로 쓰는데 뭐 6.25 때도 북한은 자기네가 남침하고 한국이 먼저 뭐 공격해서 반공격했다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어쨌든 선제 공격이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북한은 위태로운 어떤 급변 사태나 이런 것이 올 때는 선제 공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그때 우리 킬체인이나 이런 반타격이 이제 작동을 하겠죠. 네. 반타격 기지를 복수로 언급한 목적은 뭘까요? 이런 게 한둘이 아니다. 네, 그렇죠. 우리의 어떤 킬체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여러 개 타격해도 또 숨겨놓은 게 또 있다. 뭐 무슨 막 호수에서도 쏘아 올리고 무슨 갱도 속에서 열차를 끌어내서 막 발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린 다양한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좀 너무 무시하지 말아달라. 그런 메시지로 읽힙니다. 네. 미국 대선을 앞둔 과시용의 발언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전 국회의원, 안찬일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10월 24일은 유엔데이로 불렸던 국제연합의 날입니다. 우리의 국가기념일이고요. 국제적인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6.25 남침 때 우리를 구했고 대한민국을 지켰던 유엔의 고마움을 되새기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